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한 점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짚어보죠. 정선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69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45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09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 256명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광주에서 54명, 경북에서 41명, 부산에서 34명 등 189명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9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제 7만 7천 명을 넘겨서 7만 7,395명입니다. 이중 위중 중증 환자는 12명이 줄어 239명이 됐고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99명입니다. 오늘도 400명대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여전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집단 감염이 거센 광주에서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400에서 500명의 박스권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평균 환자 수도 오르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다시 400명대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430명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지표인 이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3명입니다. 최근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00명대로 떨어졌었는데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입니다. IM 선교에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는 데다 크고 작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정부는 오늘로 예정한 거리두기 조정 발표안을 주말로 미뤘습니다. 다시 늘어난 환자 수가 이 IM 선교회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논의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IM 선교에 관련해서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다가 비인가 교육시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에서도 또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네, 한 대형 교회에서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서구의 안디옥 교회인데 지난 일요일 예배를 참석했던 한 교회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뒤로 잇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부목사도 포함이 됐는데 부목사 아들이 TCS 국제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목사는 대면 예배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역당국은 이 안디옥 교회와 IM 선교회 관련 국제학교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박향 복지건강국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역시 TCS, IM 산하의 CAS하고 본부로서 이제 이름이 올려졌던 교회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광주에서는 IM 관련된 교회가 4군데 있었는데 네 군데 다 확진자가 나오고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안디옥 교회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조의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예배 참석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검사받은 교인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검사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며 400명이 넘는다고 주장을 해서 광주시는 검사자 명단을 정확하게 넘기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등록 교인이 800여 명인 이 교회는 지난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광주에서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선별진료소에서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면서 검사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인들이 하루빨리 검사를 받고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집단 감염이 가까운 전라남도로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전라남도 4개 시군에서 이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순천, 고흥, 보성, 담양입니다. 순천에서는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4명이 확진됐고, 고흥에서는 이 TCS 에이스 국제학교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성에서는 안디옥교회 교인인 이 군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가 폐쇄되기도 했고요. 담양에서는 공무원 1명이 광주의 식당에서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들과 접촉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연일 확진 소식이 이어지던 노숙인 시설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요? 네, 어제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이틀 20명이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역 노숙인 시설 관련 확진자는 이제 30명을 넘겼는데요. 확진자 대부분이 노숙인이다 보니 소재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카드나 휴대전화 이용 내역 파악이 어려워서 지난 25일 확진된 노숙인을 아직도 찾고 있는 등 방역당국이 동선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관련 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며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3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정선미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노숙인 시설에서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동선 파악이 잘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은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나 혹은 방역 관리의 위험이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숙인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라서 약간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특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수용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식사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가 469명이 나왔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4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1,000명이었다가 상당히 이제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새로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가 더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 비인가 학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내용보다 지금은 내용이 좀 더 나빠져서 규모도 좀 더 커지고 있고 또 지역사회로 감염이 되면서 곳곳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원래 조만간 아마 단계 조정에 대한 거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IM 순교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확진자가 과연 단계 조정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으로 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아무래도 이번 설에는 예전보다는 이동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이번 설을 보내면서 백신 접종에까지 무리 없이 우리가 이동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 IM 선교에 관련해서 확진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역 당국이 사실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IM 선교회발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5인 이상 그 모임 금지하는 조치가 계속 연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약간 완화시키는 수도 지금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설 연휴 직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정상미 기자가 브리핑하면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이야기를 예. 했는데 지금 방역 당국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IM 선교에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집단 감염이 늘어나는 추이라면은 사실 IM 선교회를 잘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IM 선교를 잡더라도 혹시 이게 주춤주춤하다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직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럽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14,000여 병상을 가지고 있고 1월 4일 이후로 대기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 인력도 1,950명을 여러 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에는 환자 치료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 손실을 잠정적으로 파악하여 계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5개 기관에 1,200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격리하여 소독 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 영업장 2,500여 개에 대해서도 53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00여 개의 기관에 약 5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숙인 관련 코로나19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노숙인 이용시설에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전국 노숙인은 약 11,000여 명, 쪽방 주민은 5,600여 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노숙인 시설 대응 지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 조치를 지자체와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입소 전에는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무료 결핵 검진을 받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노숙인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는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해 선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0개 시설에 대하여 선제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 결과 7개 시설에서 344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연관된 다른 교회 등에 대해서도 검사 명령을 발동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검사에 응해 주시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통해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감천항 집단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항만 근로자 총 2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많은 근로자가 같은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휴게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항만 모든 시설에 대해 주 3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항만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1명입니다. 완만하지만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의 양 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이외에 IM 선교회, 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의 집단 감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분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의 너무나도 복잡 다양한 사항을 빈틈없이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의 기본 원칙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된 장소는 반드시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심하면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이 언제든지 정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주말 모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 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평안한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과 관련해서 선제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면서 확진자가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2월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의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과는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일정은 밝히지를 않았는데 일단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뭐 화이자 백신일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지 사실은 지금 또렷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설 연휴 이전에 화이자 백신이 통관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허가 절차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제일 먼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흘러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거의 허가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허가 절차가 끝나가지고 접종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건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두 가지가 동시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역당국 면에서는 설 교수님도 몇 차례 강조하셨지만은 좀 안정적인 조합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서 그 이유는 또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국가에서 계속해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은 의료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1월 4일부터 지금 영국에서 공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작용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 안전성 면에서는 메신저 RNA 백신에 비해서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사분기, 2사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기와 관련해서요. 뭐 아직 꼭 집어서 어떤 게 먼저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코백스와 계약한 백신 물량 중에 5만 명분이 2월 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긴 했습니다만 설 연휴 전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설 연휴 전에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설 연휴라고 하면 불과 이제 뭐 한 12월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정도 남았는데 우선 하나는 서류 심사, 그다음에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도 필요하고, 만일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례 수입을 하더라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국내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꼼꼼히 거치면서 확인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특례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외국의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받아가지고 그냥 접종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가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5만 명분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설 이후에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어야 접종이 될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때나 되어야 접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이자 백신은 아무튼 고령자,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어떤 사고를 일으킨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화이자 백신은 실제로 접종한 분들 중에서도 경증 부작용이기는 하지만은 경증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인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 상당히 몸에 부담을 주면서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도입이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거의 동시에 도입이 될 경우에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은 확진자를 근접해서 살피고 치료하는 의료진이 먼저 맡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거기에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초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도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는 그런 두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덜컥 화이자 백신을 고위험군에게 투여를 해서 만일에 사고라도 생기게 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전체 백신 접종이 얼어붙게 되면서 수용성에 문제가 생겨서 향후 일정에 엄청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접종 일정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좀 답답한 부분이 그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이 왜 이렇게 자꾸 조급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 보면은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나 미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를 잘 해서 백신을 빠른 속도로 잘 유통을 시키고 또 그렇게 유통된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설 연휴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의 접종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절차들까지 다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좀 이렇게 준비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하게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훨씬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뭔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효과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유통을 시키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백신 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화이자 백신이요. 화이자 측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화이자 백신을 유통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던데, 이렇게 좀 이원화가 되면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화이자에서 유통하는 화이자의 메신저 RNA 백신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주로 유통을 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통 콜드체인이라든가 혹은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굳이 화이자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유통과 관련된 노하우까지 있는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다시 재위탁을 시키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이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들어진 백신과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통 경로와 접종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의 메신저 RNA 백신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감 백신을 접종했던 민간 의료기관도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유통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메신저 RNA 백신은 화이자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통하도록 이원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일본은 그 모의 접종 훈련까지 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문진 단계에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이걸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우리는 IT가 잘 준비가 돼 있고 또 아마 통보도 우리가 요즘에 그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 휴대전화번호를 다 통신사에서 알고 긴급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통신사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진에서 핵심적으로 질문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저에게 각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 일자와 관련해서 통지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때 맞을 거고 나에게 약간 열이 난다거나 어떤 일정상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약간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장소. 내가 맞고자 하는 장소도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내 정해진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IT 기반으로 내 휴대전화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내게 될 경우에는 예. 그것이 업로드가 되면서 문진을 하게 되는 의료진이 나중에 문진을 갔을 때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스크린상에서 네.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접종의 속도를 훨씬 높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봄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그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미리 문진표를 보내줘요. 미리 문진표를 네네. 보내줍니다. 그래서 미리 문진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문진과 관련된 정보가 방문하자마자 바로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미리 의료기관에 가게끔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예방접종에 예약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예약 시점에 미리 문진표를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줘서 스스로 문진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문진과 관련된 결과를 바로 현장에서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그 문진에 더해가지고 꼭 해야 될 몇몇 조치들 예를 들어 발열 체크라든가 아니면 몸 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13분에서 최대 26분 소요되는 문진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무슨 백신이 효과가 더 있다,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선택을 다, 못 예. 하는데 선택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몸 상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진의 항목들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특히 중요한 건지 같은 것들을 좀 널리 알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특별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좀 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지금부터 중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일단은 국내 백신의 첫 접종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먼저 맞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거 1분기에 각 권역별로 지금 중부권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예.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조선대병원,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서울 수도권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3분기부터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통지가 오겠죠. 그럼 이제 그에 응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몸 상태가 예.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서 백신 접종을 권고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미루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정된 접종지는 저긴데 나는 좀 더 편한 곳이 여기니까 내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약간 변경도 가능한 예. 것이거든요. 또는 불효불급한 어떤 출장이 있어가지고 맞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 정해진 기간에 다소 일정을 약간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리 다뤘던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접종 순위에서 최후순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 온라인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장단컨대 분명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온라인 예약 폭주할까요? 시스템 폭주해서 다운되고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스크 홀짝제 등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까지도 좀 예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언제 예약을 하고 짝수인 분들은 언제 예약을 해서 처음부터 시스템 열자마자 시스템이 폭주돼가지고 다운되는 일 같은 게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몇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몇 가지 시행착오를 빼면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접종 과정은 일단 뭐 센터에 갔어요. 병원이든 센터에.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동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가면은 당연히 간단한 문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간호사나 혹은 의료진을 통해서 이제 접종이 시작된 다음에 접종 후에 접종이 되었다라고 입력하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혹시 접종 후 급성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 맞는 것과 절차 자체는 뭐 비슷한 거겠죠? 비슷한데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간소화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나 혹은 현장의 의료진도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일 테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사실은 이게 낯서니까요. 제대로 확인이 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백신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들을 다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증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요. 교수님, 코로나 완치자는 이미 몸에 항체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접종을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접종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건당국이. 그런데 굉장히 중증을 앓았다가 완치되신 분들은 아마 몸에 충분한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접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문진 내지 예진에서 아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이 상황을 체크를 해서 아마 판단을 내려줄 겁니다. 그런데 경증이나 무증상을 겪어서 감염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확실히 접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몸에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2달 또는 석 달 정도 되어서 완전히 몸에서 바이러스가 없다. 그리고 몸 상태도 최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도 물론 의료진들의 문진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접종이 굉장히 강력히 권고된다. 이것이 각국의 보건당국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예,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를 분명히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2월, 3월에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증 환자들도 있었고 중증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연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거의 감염된 시점에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경증을 앓았던 분들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그 증상을 보였던 분들 그리고 아예 중증으로 이어졌다가 가까스로 회복된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몸에 항체 등의 면역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를 앓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올해 네. 백신 접종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참고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저는 심장 질환 있어요. 뭐 고혈압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 접종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오히려 접종이 권장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때는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고위험군이라서 오히려 빨리 접종이 권장되거든요. 다만 기저질환이나 초고령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 백신에 대해서는 너무 반응을 빨리 하면서 오히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에게 맞는 백신 접종이 당국으로부터 권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연령, 각 상황, 그다음에 기저질환, 위험도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백신이 할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당된 백신은 비교적 본인의 상황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역 당국에서 예. 권하는 대로 접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저질환이나 초고위험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백신이 권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꺼리실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겠군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하면요. 올해 11월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 면역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로이터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네. 우리나라가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로이터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간 일정상 2-3달 늦어지면서 외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가 안 됐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IT 기반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수용성도 높고 이래서 준비만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11월 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짧은 20일 동안에라도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하는가 이것이 향후 백신 일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라도 그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왔어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고요. 만에 하나 부작용 사례가 나왔을 때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그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보상 제도에 따라서 피해보상까지도 하는 절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분과도 인사 나누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